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선배 누나의 원룸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끝내고 나른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9평 남짓한 원룸. 여기가 제가 생활하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안면 없이 이만한 방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름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도배도 예쁜 핑크색으로 해놓으니 대충 여자 방 같긴 한데요. 좀 늦은 저녁을 먹고 TV도 좀 보다가 남은 과제를 하고 나니 어느덧 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내일은 오전 일찍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니 어서 눈을 좀 붙여야겠습니다. 똑똑. 잠결에 들린 소리인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누나, 저 영민이에요. 누나 주무세요. 영민이, 1살 후배인 영민이 눈을 비비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직한 신음소리와 발자국 소리.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5분 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누나, 저 영민인데요. 집에 혼자 계세요? 응, 영민아, 이 새벽에 웬일이야? 3시가 다 되어가는 새벽에 무슨 일일까? 그다지 친하지 않은 후배의 방문이라니. 누나,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인데? 누나, 죄송한데 학교 앞에서 술을 한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취해서 집에 못 가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와서 어떡하려고 그래? 누나, 일단 저 화장실 좀 쓸게요. 영민이는 생각보다 술이 많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녀석,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화장실로 직행하는데.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집까지 도저히 이 정신으로 못 가겠네요. 한두 시간만 눈 잠시 붙이고 바로 집에 갈게요. 술 좀 깨서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전 MT 등으로 함께 방을 써본 적은 있지만 남자와 여자 단둘뿐이라니. 게다가 내가 이놈을 왜 믿어야 하지? 하긴 뭐 이상한 놈은 아니지만 영민이는 같은 동아리입니다. 평소 학교에서 봉사활동이라든지 시골 농활 MT 등도 자주 참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독교 집안이며 집에서 막내라는 거 쇠엔 특별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쁜 짓 할 녀석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재울 순 없고 그렇다면 한두 시간이야. 누나, 정말 고마워요. 저 너무 힘들어서 대충 침대 밑에서 잘게요. 이내 코를 골고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다 잘 새벽에 잠이 깨니 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치만 내일은 오전 수업이 있고 이놈도 깨워서 보내야 하고 누워서 창밖을 보니 이상하게 나무가 심하게 흔들거립니다. 비도 오지 않는 날씨인데 바람은 휑하니 불어댑니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누나, 누나. 침대 밑에 녀석은 내 손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스르륵 손을 빼며 물었습니다. 누나, 혹시 집에 라면 같은 거 있어요? 아무리 동생 같고 동아리 후배라지만 순간 화가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운 거니? 너 그냥 집에 가라. 누나, 속이 너무 쓰려서 그래요. 국물 같은 거 없어요? 저랑 편의점 가요, 누나. 네? 가주세요. 제발 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갈 거면 너 혼자 가지. 왜 나까지 가야 하는 거니? 그리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기껏 차비도 없고 힘들어 보여서 잠까지 재워주는데 뭘 달라니 말라니 술이 덜 깬 거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막 하는구나. 누나, 정말 죄송해요. 근데 편의점 길도 모르고 국물 같은 거 지금 먹어야겠어요. 저를 이해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요. 부탁드려요. 이상하게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저럴까. 아직도 영민이의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얌전하던 사람도 터프해지고 때론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성격이 거지 같던 애도 술을 먹고 울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술만 먹으면 나에게 손을 대곤 했습니다. 그냥 한두 번이 아닌 버릇으로 술만 먹으면 그렇게 변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찢어졌던 귓불이 소주 한 잔만 먹어도 달아오르는 걸 본 후 그날 이후부터 저는 술을 먹지 않았고 술자리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압니다. 술을 먹으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겠지요.
어느샌가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민이는 대충 술이 좀 깬 듯한데 얼른 라면이라든가 해장할 걸 먹인 후 집에 보내야겠습니다. 영민아, 그리고 애들한테 우리 집에서 잔 거 얘기하면 안 돼. 집을 나서는 순간 이 녀석은 내 손목을 꽉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아, 무슨 짓이야, 이거 못 놔? 아무리 발악을 해도 놓아주지 않았고 순간 이 어린 녀석에게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누나, 아무 말 말고 저 따라오세요. 일단은 뛰어야 해요. 끌려가다시피 도착한 곳은 예상외로 어두운 골목길에서 벗어난 큰 대로변이었습니다. 누나, 경찰서 어디예요? 이거나 좀 차근히 설명해봐. 무슨 일이야, 영민아. 누나 놀라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누나, 놀라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해요. 누나, 지금 누나 집 침대 밑에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손자국.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고 남자친구와 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것인지 후천적으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저처럼 형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어머니는 꿈 쪽으로 대단히 민감하셔서 미래에 관한 꿈을 쪽집게처럼 잘 맞추시고 아버지는 가끔 영체와 마주치고 대화도 하십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의 능력을 모두 물려받은 것 같고요. 제 남자친구는 영을 본다기보다는 느낀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 영의 기운이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저에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에 대한 겁이 있는 편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영을 보고 겁을 먹으면 저와 손을 잡는다거나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제가 봤던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은 올해 2월 말쯤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음 날이 휴무였고 워낙 피곤했던 터라 둘 다 골라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밤기가 밝은 편이라 깊게 자던 도중에도 소리를 들으면 쉽게 잠에서 깹니다. 그날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죠. 마치 사람의 손톱으로 방바닥의 장판을 수없이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눈앞에는 한 여자가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엎드린 채 땅을 손톱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인식하자마자 여자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어둠 속에서 여자와 눈이 마주침과 동시에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여자는 방 가장자리를 계속해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끙끙 앓기 시작했고 옆에서 자던 남자친구는 그 소리에 놀라 저를 흔들어 깨웠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팔베개를 베고 있었고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도 가위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왜 그러냐고 여러 번 물었고 저는 귀신, 저기 귀신이라고만 말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잡고 있는 손을 통해 제가 봤던 귀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제 배 위에 올라타서 제 목을 조르는 광경을 말이죠. 여자는 계속 미친 듯이 제 목을 조르며 웃는데 저는 앓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이상한 것은 제 발밑에도 여자 귀신 하나가 더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제가 봤던 귀신은 하나였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은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버스를 타고 혼자 어딘가로 가는 꿈이었죠. 손에는 파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대파와 감자, 양파, 당근 같은 채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그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보니 의자에 고등학교 동창인 여자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었던 아이도 있었고 저희 반에 자주 놀러와 얼굴만 알고 있던 아이도 있었죠. 하지만 둘 다 별로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가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 이름이 아닌 언니라고요. 언니, 내일 우리 수학여행 가잖아. 우리 오늘 언니 집에서 같이 자면 안 돼?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안 되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서 아쉽다, 데려갈 수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둘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간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저는 당시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 가위가 풀리자 조용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죽은 듯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가 자는 동안 2시간 가까이 귀신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제 발밑에 서 있던 귀신이 제 발목을 끌어내리는데 저는 배 위에 올라탄 귀신에게 목을 졸리는 와중에 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남자친구는 귀신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데려가 봐라. 내가 너희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소리치며 귀신들에게 욕을 했더니 귀신들은 더 크게 웃으며 힘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끌려가는 제 몸을 붙잡으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죽었으면 곱게 승천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다른 사람을 잡아가려는 거냐고. 내 여자친구 일어나면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귀신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주 잠깐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온몸에 힘이 없기에 시계를 봤더니 2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다네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 꿈과 묘하게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봤던 귀신 둘과 제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 둘.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저를 데리러 왔던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목에는 여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다른 자국들은 희미해서 잘 알아볼 수 없었는데 다만 엄지손가락 자국만은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속삭임. 고등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보충학습이 끝난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이라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저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안 꾸고 한참 동안 푹 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나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눈을 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눈을 떴고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것도 느껴지는데 정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당황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가위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느낌이 더 이상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느껴졌고 선풍기의 바람도 느껴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야는 어두웠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발버둥 치는데 귓가에 바람에 느껴졌습니다. 아니,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였죠. 무서워? 그 후 짧게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고 그 순간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앞이 보였습니다. 일어난 직후 공포에 떨며 누나를 찾았지만 집에는 저를 빼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위에 눌렸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가위에 눌렸지만 그때와 비슷한 현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여자의 목소리도 그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그때 귓가에 울려 퍼지던 여자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의 수호령.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여름이 되면 강이나 바다로 가족끼리 텐트를 가져가 며칠씩 놀다 오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경주에 있는 간포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자주 놀러갔던 곳이었는데 수심이 얕아 어린아이도 걸어서 꽤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위섬들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바다와는 달리 아주 가까운 곳에 바위섬이 몇 개 있었죠. 그런데 바위섬 주변은 유독 수심이 깊어서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익사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한참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텐트로 돌아가려는데 바닥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분명히 바닥에는 반들반들한 자갈들만 있었는데도 무언가에 잡아당겨진 것처럼 엎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그대로 바위섬 근처까지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물장구를 쳐서 얕은 곳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어째서인지 앞으로 전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죠. 마치 만화에서 눈앞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제 주변이 어두워지는 효과를 보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해도 높이 뜨고 날도 더워서 물의 온도가 높았는데 그곳에서는 유독 물이 차갑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둥거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얼굴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손을 흔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 하나도 저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지르고 있었는데 누구 한 명 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더군요. 그제야 제 머릿속에는 어른들께 들었던 바위섬 근처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끝인가 싶어지며 절망이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언니가 얕은 곳에서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자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붙잡고 겨우 얕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뒤를 돌아봤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얕은 물 주변에 몰려서 놀고 있을 뿐이었죠. 한번 놀러가면 2박 3일 정도는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그 언니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올려봤을 때 잠시 봐서 흐릿하게만 기억하지만 평범한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그 언니는 거기서 사고를 당했던 사람의 영혼이나 저의 수호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5번째 이야기, 생령. 친구가 들려준 친구 학교 선생님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공립고등학교를, 친구는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선생님은 인근의 다른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 선생님이 졸업한 학교는 뒤에 산을 끼고 있는데 그 산의 초대 이사장 일가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터라 학교를 다닌 학생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그 선생님도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그 무덤의 존재를 알아차리셨다고 하니까요. 사건은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분신사바에 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져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볼펜으로 글을 써준다는 등 소문에 혹한 선생님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교실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분신사바를 하기로 했죠. 자율학습이 끝나고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선생님과 친구들은 분신사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주문을 다 외우고 나서 살짝 쥐는 정도의 힘만 주고 펜을 놓았습니다. 오셨나요? 펜은 서서히 움직이더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당신은 죽었나요? 이 질문에도 펜은 원을 그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은 이것이 진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분신사바를 직접 하고 있는 2사람과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친구마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기로 했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살짝 오싹함을 느꼈지만 호기심에 이것저것을 물어보고 질린다 싶을 즈음 분신사바를 끝냈다고 합니다. 다만 종이를 태우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펜을 놓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분신사바를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주번이었던 날이었는데 수업이 끝나고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던 터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는 창가에 기대어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둘이 잠깐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어느 여자가 얼굴은 앞을 향했는데 눈만 위로 치켜든 채 자신들을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너무 무섭게 노려봐서 선생님과 친구는 엉겁결에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봤냐? 친구가 묻는 것으로 봐서 헛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는 문득 분신사바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분명 분신사바 때문이라는 생각과 함께 후회가 느껴졌죠. 그날은 그렇게 별말 없이 싸늘한 분위기 속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나갈 무렵 아직 그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것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았을 때 선생님은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2학년 선배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죠. 누가 죽었어? 우리 학교 2학년. 이사장 무덤인가에서 죽었다던데. 목 매달아서. 이름이 뭔데? 이명희인가 그럴걸.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 거래. 그날 선생님은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덤가의 울타리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큰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선배.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그 덕분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선생님은 이상한 현상은 목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분신사바는 절대 하고 있지 않고요. 아직까지도 선생님은 아래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6번째 이야기, 애처롭게 울고 있는 소녀.
지금은 25살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으로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댁에서 시내 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한옥이었는데 일장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가장 끝쪽에 방이 제 방이었는데 제일 넓고 깨끗한 데다 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방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여름이라 후덥지근한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서울에 사시는 작은아버지 댁에 가 계셨고 큰 방에서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열대야에 시달리며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보고 있던 TV를 끄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쓰던 선풍기는 약간 고장이 난 상태였는데 회전 버튼을 누르면 회전 도중 머리가 잘 움직이지 않아 딱딱 소리가 났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밤에는 조용해서 다른 소리도 없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뒤척이고 있다 보니 그 소리가 무척 거슬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3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흑흑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곧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귀를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그때 숟가락으로 새 그릇을 긁는 소리와 함께 서럽게 울고 있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네. 배고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쫙 곤두섰습니다. 당시 저는 잠에 취해 있거나 반쯤 잠든 것도 아니었고 멀쩡한 정신으로 일어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개를 15마리 정도 기르고 있었는데 제 방에서 3m 근처에 개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우리 집 개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조용히 있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벽 쪽에서 들렸는데 형체도 없이 계속 소리만 들려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있는 와중에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무조건 여기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개를 품에 안고 나갈 기회만 엿보다가 선풍기를 끈 뒤 마루로 뛰쳐나가 아버지가 주무시던 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날이었지만 그날 저는 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잤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어서인지 아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가 깨우셔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울고 있는 것은 저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슬픈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마음이 무척이나 평안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대체 그때 밥그릇을 긁으며 애처롭게 울던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그 슬픈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 저희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할머니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 꿈 속에서는 할머니와 증조 부모님이 살았던 집 거실에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웬 군인이 무언가를 들고서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들어있는 보자기를 할머니께 건네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보자기를 얼떨결에 건네받은 할머니가 그 보자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순간 이모 할머니께서 방에서 거실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증조 할머니께서 안 돼요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는 그 보자기를 낚아채서 이모 할머니 쪽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모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그 보자기를 받아들었는데 갑자기 마당 쪽에서 호랑이가 나타나 이모 할머니를 물고 도망쳤고 곧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할머니가 이상한 꿈에 초조해하고 계실 무렵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으로 보았을 때는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살려주신 것 같지만 그렇다면 왜 이모 할머니께 그 보자기를 던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자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져온 군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네요. 만약 그 보자기를 계속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더라면 상을 치르게 된 사람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번째 이야기, 화장실로 들어간 여자.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 두고 쓰고 있던 교과서와 참고서가 너무 많아서 혼자 들고 가기에는 너무 벅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같이 기다려주던 친구는 먼저 일이 생겨 돌아가고 어느새 저 혼자 교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지루해진 저는 화장실이라도 가기 위해 교실을 나섰습니다. 제가 있던 교실은 3층 복도 동쪽 끝이었는데 화장실은 반대쪽인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건물이 워낙 오래되었고 복도가 유난히 길어서 가는 게 좀 꺼려졌지만 그래도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 무언가 아른아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흰색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3학년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서쪽 복도에는 3학년 교실이 있기 때문에 두고 온 물건이라도 찾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우리 학교의 교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갑자기 화장실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도록 여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화장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어느 곳에도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곳이 1층이었다면 창문으로라도 빠져나갔을 텐데 그때 제가 있던 곳은 3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의 모습을 감췄다는 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저는 서둘러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잠시 뒤에 어머니와 동생, 수희 아저씨가 올라와서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교과서가 무겁게 느껴졌던지. 9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영혼.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20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저녁을 먹고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는데 그 틈이 거울에 비치기 때문에 누가 방 앞을 지나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누군가가 부엌으로 지나가는 것이 거울에 스쳐 보였습니다. 대략 155cm 정도의 작은 키의 머리가 조금 긴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오싹한 느낌이 전신을 휩싸 화장실에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부모님께 방금 부엌으로 가셨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둘 중 어느 분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던지라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약 한 달가량 계속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왔을 때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현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저는 또다시 기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창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하느라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비정기적이셨고 늦게 돌아오시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날도 보충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의 문이 너무 늦게 열려서 무언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나 늦은 시간에 혼자 있기 무서운데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쇠로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TV가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주 문을 잠그지 않으시거나 TV를 켜놓고 나가시곤 하시기 때문에 또 TV 켜놓고 가셨네라고 생각하며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으려는데 어떤 남자가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보다는 키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일은 다음 날에도 컴퓨터 앞에서 반복되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유달리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겪기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그 남자는 그때 죽은 그 아이가 아닐까요? 10번째 이야기, 나는 절대 밤 낚시를 가지 않는다. 한때 정말 낚시에 미쳐서 전역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매일 밤 낚시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밤 저수지에 운치도 운치고 끓여 먹는 라면도 라면이지만 정말 밤에 낚는 붕어 손맛은 감격 그 이상이거든요. 그날 금요일 점심쯤에도 아니나 다를까 낚시에 미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금요일인데 밤에 낚시 가자. 저 역시 한참 낚시에 미쳐있던 때라 당연히 오케이라고 말하고 수락했는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정말 우박 떨어지듯 퍼붓자 비 억수로 오는데도 낚시할 거냐? 친구 녀석에게 물었더니 자기가 큰 파라솔이랑 우비를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우리 둘은 한참을 달려 마을 길 사이를 지나면서 흙길로 된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친구 녀석이 집에서 기르는 개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친구 엄마가 밤 낚시 간다고 하니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다가 결국 갈 거면 개를 꼭 데리고 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 낚시하면 물귀신이 사람 잡아가는데 개가 있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나 뭐라나. 친구 녀석은 저를 겁주려는 듯 비시시 서로 가벼운 농담이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8시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도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귀에 차를 세워두고 그 밑으로 내려가 낚싯대를 펼쳐들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11시쯤 되자 어김없이 낚이는 붕어 손맛에 싱글벙글 웃으며 낚시질하니 금세 새벽 2시가 넘어가더군요. 준비해온 야식도 먹었겠다. 입질도 뜸해지자 친구는 잠시 눈 좀 붙인다면 두 귀에 세워둔 차로 들어가 눈을 붙인다며 자러 가더군요. 저는 계속 입질이 조금씩 있는 편이라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계속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곤히 잠들던 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길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어느새 혼자 미친 듯 물 쪽을 바라보며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라고 소리쳐도 개는 미친 듯 컹컹대며 혼자 계속 같은 물길을 보며 지저대다가 이제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도 심심한가 보다라고 흘려넘기려는 순간에 개가 짖는 곳을 보니 물속 어둠 속에서 무슨 얼굴 같은 형상이 눈에 스쳐 보였습니다. 갑자기 친구 엄마가 말했던 물귀신 이야기가 뇌리를 스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는진 모르지만 바로 낚싯대도 던지고 두 귀로 허겁지겁 튀어 올라갔습니다. 뒤에서는 사람이 수영장에서 나올 때 같은 쏴하는 무언가 물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선 비 내리는 소리 사이로 아깝다 라는 소리가 귓전을 울렸습니다. 정말 헐레벌떡 차로 올라가 문도 꼭 잠그고 눈 꼭 감고 그날 정말 무서워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차 안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실수로 친구네 집게를 챙기지 못해 같이 차에 태우지 못했지만 그날 아침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친구한테는 매번 만날 때마다 낚시 가자고 할 때마다 그날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줘도 장난치지 말라며 웃어넘기곤 하는데 저는 그 뒤로 절대 밤낚시는 안 가게 됐습니다. 11번째 이야기, 환청. 이 일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조금 오래된 2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부재 중이셔서 저와 언니만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침 시험 기간이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언니와 놀곤 했기 때문에 그날은 심심해하며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던 저는 심심해져서 괜히 언니에게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언니, 뭐해? 공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결코 저에게 단답형으로 대답할 사람이 아닌데다가 왠지 모르게 목소리도 언니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니, 뭐 한다고? 그러자 언니는 응, 뭐가? 이번에는 틀림없는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무서워져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 갑자기 애한 남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침대 곁에 창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방은 2층으로 창밖에는 오로지 평평한 벽뿐 사람이 발을 디딜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꺼림칙하고 무서워져 언니에게 확인하러 갔습니다. 언니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아까 내가 뭐 하냐고 물었을 때는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러자 언니는 무슨 말이냐는 듯 제게 반문했습니다. 아까? 언제? 나 너 침대에 눕자마자 만화책 꺼내서 보고 있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조금이라도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견디지 못했는데 내가 직접 겪게 되니 꿈을 꾸는 게 아닌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일단 언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뒤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벽 쪽에 아기의 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은 손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조금 울먹거리며 언니에게 달려가 저기 아기 손 같은 게 벽에 튀어나와 있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가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며 나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손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휙 하고 지나가는 그림자를 보응합니다. 12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저는 원래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겪고 난 후 저는 아마 귀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이라 사투리가 섞여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2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참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3명 있는 손자들 중 막내였던 저에게만 유독 정을 주시고 예뻐해 주셨지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즈음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다니시던 거리도 숨이 차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신 겁니다. 결국에는 매일 나가시던 노인정에도 못 가시고 집에 누워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셨던 때문인지 폐가 안 좋아지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할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몸은 나날이 말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전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아, 내일은 일찍 온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장례식을 다 치른 뒤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 왜 했던 거야?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도 내일 하루는 어디 가지 말고 할아버지 곁에 있어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싱크대는 할아버지 방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발 쪽에 있는 TV를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할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께서는 발 쪽 침대와 TV 사이를 손으로 가리키셨다고 합니다. 저기 저 사람이 서 있네. 누구? 예? 무슨 사람 말입니까? 저기 저 사람 한 명 서서 내를 보고 있는데.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상하다 싶어 가족들에게 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게 저승사자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이 저승사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귀신 같은 것을 본 적도 없고 바위 같은 것에 눌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